봅시다. 우리 이거 허생전 들어봤잖아 다. 그지? 자, 박지원이 썼잖아. 박지원이 누구야? 그치, 조선시대 실학자였지. 조선후기 실학자인데 실학자 중에서도 중상학파였어, 중농학파였어? 중상학파였어, 그치? 북학파라고도 하지. 중상학파가 뭘 중시 여기는 거야? 상업을 중시 여기는 거지, 그치? 장사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그런 소설이야. 맞지? 일단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박지원 스스로 자기도 양반이기는 하지만 이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거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회야? 성리학 사회고 농본주의 사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큰 무리 없이 가다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급격하게 국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의 지배계층이 누구야? 양반이잖아. 근데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뭘 공부했던 애들이야? 유학자거든? 성리학 공부하는 애들이 유학자야. 그렇지? 근데 이런 양반들이 애초에 성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학문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은 학문이야. 근데 그런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지배계층이 되고, 그리고 지배계층이 된 이후에서도 그런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철학을 내세우기보다는 즉 탁상공론에 가까운 허황된 이야기만 일삼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무능한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은 지금 조선 후기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배계층이 이렇게 백성들의 후세를 돌보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좀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고열만 착취하고 뭐 그런 상황을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하면서 또 결국은 얘가 실학자다 보니까 자신이 연구했던 학문의 힘을 좀 보여주고 싶겠지. 왜냐면 조선인의 실학자는, 그러니까 유교사회다 보니까 실학자는 힘이 없어. 누가 실학을 연구했냐면 이 당시에 정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물론 박지원도 어려서부터 유학자로 자랐겠지, 그치? 조선시대 선비는 다 유학자야. 근데 박지원 스스로도 유학자지만 유학자이면서 실학을 연구했던 사람인 거야. 그치? 자신도 유학자지만 이 조선 후기에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소수 노론계층 뿐이야. 그 나머지 대다수의 이 서인계층이라든지 난인계층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권력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야. 서인계층이 아니라 이제 서인이 이제 노론소론으로 나눠진 거니까 노론이 권력을 잡고 다수의 북인, 남인, 그리고 노론을 제외한 소론 이런 세력들이 다 권력을 잡지 못했어. 박지원 같은 경우는 남인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실학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럼 실학이 아무리 우수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관리가 아니니까 이런 실학을 연구하는 애들이 대다수 힘이 없는 몰락한 양반계층에서 성행하던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실학의 우수성을 좀 어필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소설을 통해서 양반들의 그런 무능함을 비판하고 또
조선의 이런 경제 구조가 취약함을 꼬집으면서 실학의 필요성, 한마디로 장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 허생전에 나오는 이 허생이라는 인물은 작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지. 오케이?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자, 소설 첫 도입부를 보면은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라고 시작을 해요. 묵적동, 여기 주석에도 달려있지만 어떤 동네래? 장반들이 많이 모여 살던 조선 후기의 마을이야. 한마디로 묵적동에 사는 양반들은 몰락한 양반들이야. 그치? 그러면 묵적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허생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여주는 거야. 맞지?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루는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허생이 어때? 가난하겠지?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아내가 삭바라지를 하여 겨우 200풀치를 하고 살았다. 자, 묵적동에 지금 허생이 살고 있어. 허생과 허생이 아내가 살고 있는데 상황이 어때? 가난하잖아. 그치? 근데 이 가난을 대처하는 자세, 이 새끼 뭐하고 있어? 가난한데 독서하고 있고 이런 거. 얘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허생은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지. 지금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내가 오히려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배고프면 아내가 배고프다고 울면서 말하겠어.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아내가 먼저 물어봐. 과거 시험 안 봐?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아내와 허생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관의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얘가 지금 독서를 하고 있잖아. 공부하고 있잖아. 아니 과거 시험도 안 볼 건데 독서는 왜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부 왜 하고 있어? 과거 시험 볼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아내에게 공부, 독서의 목적은 뭐야? 실용적인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내는. 그랬더니 허생이 뭐라 그래?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내 자신이 미숙해서 내 자신을 치양하기 위해서, 덕을 쌓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미숙함을 채우기 위해서 독서를 한대. 그러면 허생의 가치관, 허생의 공부는 실용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덕을 쌓기 위해서, 덕, 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관념적인 거잖아. 그치? 얘는 관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 과거 시험 안 봐. 그러니까 배고파 뒤지겠는데. 그치?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래? 그렇다면 과거 시험도 안 볼 거면 장인바치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바치는 뭐냐면 기술자야. 아 기술이라도 좀 배워 이 양반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장인바치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재주가 없대. 할 줄 몰라. 열받지? 이런 남편 만나면 좆되는 거야 진짜. 그치? 할 줄 모른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 에휴,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한단 말이 뭐야? 장사야 본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미천이 없어서 이것도 못한대. 화 나냐 안 나냐? 화나지?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허생의 아내와 허생의 가치관 비교하는 문제 반드시 나올 거야.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허생은 누구의 대변인? 작가의 대변인. 근데 초반부에 지금 허생 뭐로 나와? 병신으로 나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누가 톡 부러져 지금? 아내가. 허생열스 박지원이 실학자야. 실용적인 학문. 그치? 현실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얘기하고 싶은 소설이야 이 소설이.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 아내가. 자, 그러면 작품의 초반부에는 허생과 아내 중에서 누가 작가의 대변인일까? 아내가 작가의 대변인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허생은 누구야? 전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무능력한 양반의 전형인 거야. 여기서는. 여기까지 돼? 자, 그리고 허생과 아내의 가치관 비교. 허생은 관념적인 가치관, 아내는 실용적인 가치관. 그래서 허생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내는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고 하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서 아내가 지금 뭐라 그래? 야, 과거 시험도 못 볼 거면 차라리 장사를 하든가 기술을 배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야? 경제적으로 무능한 선비는 차라리 장사뿐만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야, 우리 직업에 귀천이 있니? 없지? 조선시대는 있어. 조선시대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뭐, 사, 농, 공, 상 순서대로야. 선비가 가장 귀하고, 그러면 선비가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사꾼, 그 다음에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상업을 하는 장사꾼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장사해야 돼. 그치? 지금이야 물질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장사가 중요해. 근데 조선 사회는, 조선 전기만 해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지 못한 사회였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 다 바꾸기만 하고 있으면 누가 만들 거야? 만드는 게 풍족해야 바꾸는 게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업농산이었는데 또 선비는 뭐 애초에 양반이라고 또 따로 빼는 거고.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배경이 효종 때거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게 효종 때야. 그러면 지금 청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북한파 학자잖아. 여기서 북한파는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당 상황이 뭐냐면 병자호란 때 우리가 치욕을 당했지. 청나라한테 복수하고 싶지. 그때 병자호란 때 인질로 끌려간 왕자들이 있어. 걔가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 중에 소현세자, 첫째 소현세자는 죽고 복림대군이 돌아와서 왕이 됐는데 효종. 그러면 효종은 당연히 부들부들하면서 청나라 죽여버릴 거야 하겠지. 그게 북벌론. 근데 북벌론이 시작된 지 한참 뒤에 북학론이 나와.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얘가 북학파잖아. 그러니까 지금 왕이 효종 때는 아니야. 왜냐면 이 소설 쓰는데 진짜 지금 당장 왕을 언급하면 안 되겠지. 이 전 때 한참 북벌론 시작했던 효종 때를 배경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조선 후기에는 지금 청나라가 국제적인 나라였단 말이야. 장사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어. 그럼 우리도 그런 것들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 그래서 박지원은 실제로 열할기라는 책에서 수레와 선박, 장사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쭉 열고 하기도 했거든. 아무튼 간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장사가 중요해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조선 사회가 지금 상업을 너무 천시 여기고 있으니까 이 장사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허생 아내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능한 선비보다 유능한 장사꾼이 낫다라는 직업관이 드러나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 무능한 사보다 유능한 공과 상이 더 낫다. 이거 교사님 교과서에 나와있잖아, 그치?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해돼? 그치? 자, 이렇게 했더니 어쨌든 허생이 이래. 지금 허생이 7년 동안 공부하고 있거든? 과거 시험 보려고 한 거 아니래. 허생이 무슨 공부했겠어? 실학 공부했을 거야. 나설 때가 됐어 이제, 그치? 자, 아내가 과거 시험 안 볼 건데 왜 공부해? 나 수영 쌓으려고.
장사 안 해? 아니, 기술이라도 배워. 재주가 없어. 장사 안 해? 돈이 없는데? 화나 안 나? 화나지? 못 참지? 뭐라 그래? 이 착한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뿐이요? 이거 지금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부분이야.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부분인 거야. 장인마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어째 도적질을 못하는 게요? 야, 그렇게 다 못하면 나와서 도둑질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 도적질. 자, 이 발언이 이제 허생의 격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발언이다. 여기까지 제한돼. 아무리 허생원이 패는 맛이 타격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누라한테 나가서 도둑질을 못 해오냐? 이 소리까지 듣고 응 못해?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책을 덮고 드디어 허생원이 나가는 거야. 자, 이 직구석에서는 허생이 무능한 양반의 전형인 거고 아내가 작가의 대변인 거야. 그리고 이제 개쌍욕 먹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허생이 작가의 대변인이 되면서 다른 양반을 비판하는 인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허생원이라는 인물은 소설의 초반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성격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허생이 일단 책을 덮고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쳐버려 하더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오케이? 가만 냅뒀으면 3년 더 이러고 있었을 뻔했어. 그치? 그러니까 됐지? 그래서 자, 도적질은 허생의 격동의 원인이 된다. 이거 지워도 돼야 돼? 지워도 되지? 자,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번화가인 운종가로 나갔어. 자, 공간이 이동했지? 묵적골에서 허생은 병신이었어. 그지? 여기서 이동했어. 어디로? 운종가로 갔어. 운종가는 오늘날의 종로야. 이제 드디어 허생이 주인공인데, 그치? 드디어 이제 허생의 딱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야. 운종가로 나왔어. 사람들에게 물었지.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라고 했어. 자, 운종가로 가서 허생이 변씨를 만나게 되지. 밑에다가 그냥 조금 운종가로 가서 여기서 허생이 변씨를 만나게 돼. 실제로 조선 종로에 변승업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 조선 후기에. 그치?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시대적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 효종, 그리고 실제로 효종을 모셨던 이완 장군도 나오고, 그리고 실명은 완벽하게 거론은 안 됐지만 성은 좀 성이 똑같잖아? 그치? 그런 종로에서 가장 부자였던 변씨, 이런 것들,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그래서 역사적 인물들을 언급을 한단 말이야. 등장을 해요. 어떤 효과가 있어? 소설의 사실성을 높여.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소설의 사실성이 높아지니까 야, 이게 뻥 같아? 진짜야. 실학 진짜 대박이라니까. 실학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왜냐면 소설의 사실성, 현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사건 자체도 사실성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허생이 실학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되잖아. 그래서 실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거야. 이해되는데? 그지? 자, 그래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하는 건 뭐라고 했지? 인사하는 예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을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꾸준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자, 인사한 거야. 근데 너네 저번 시험에서도 단어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너네 선생님 단어 문제 내는 거 꽤 좋아해요. 방심하면 안 돼. 항상 알아놔야 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 딱 하는데 읍 해놓고 길게 소리를 빼어 부른다. 뭔가 맞을 것 같아. 찾아가서 이리 오너라 하는 것도 읍 같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아니잖아. 야 바보냐 보면 알지? 근데 아니야. 선생님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럴싸하게 낼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안 외우면 못 풀 것 같은 건 꼭 봐둬야 돼. 알았지? 만나 길게 읍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보려 하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라고 했어. 자,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 당시에 돈 만금이면 기와집 열채 값이라고 했어. 기와집, 초가집이 아니고 기와집, 양반들이 사는 큰 기와집. 한마디로 가가지고 강남의 아파트 열채만 주시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미친놈이 주겠어, 그치? 근데 변씨가 줘 안 줘? 준다고, 그치? 아니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어.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이해돼? 굉장히 당당하지? 그 변씨도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데 변씨도 그런 사람 됨됨이 좀 알아보고 있어, 맞지? 자, 넘기기 전에 그 밑에 한번 봐봐.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관점을 지금 비교하고 있지, 맞지? 나와 있고, 그리고 더 읽기에 허생의 처 보여? 오른쪽에? 이게 이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허생의 처라는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이 허생전은 고전 소설이잖아. 이거는 이제 실학의 중요성, 장사의 중요성, 그리고 무능한 양반들을 비판하는 소설인데 이남이의 허생의 처는 현대 소설이거든? 우리 현대 입장에서 허생은 그러다 쳐. 허생의 아내 존나 불쌍하지. 허생의 아내 입장에서 쓴 소설이야 이거는. 허생의 입장 안에서 쓴 페미니즘 소설이야. 가부장적인 이런 남성, 멋대로인 이런 남성으로 위해서 항상 피해를 못 참고 억압돼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런 소설이란 말이야. 그치? 이 소설에 나오는 허생의 아내도 이런 실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알았지? 자주 나온다 얘도. 오케이? 이것도 보기로 줄 거야. 자주 그래. 자, 어쨌든 허생과 허생의 아내 가치관 차이 나와 있지. 오케이. 자, 허생과 변씨 어떤 인물의 전형이냐? 허생은 몰락 양반. 물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지. 인격적으로 타락한 양반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인 거고, 변씨는 상인 계층이야. 장사를 통해서 크게 부자가 된 평민이야. 오케이? 자, 건단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 변씨 집의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물고를 보니 이건 영락 없는 비렁뱅이였다. 거지였어.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져있고 가시진의 뒤축은 빠져있으며 가슴 찌그러지고 토포는 그을려 현색이 꿰지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칠때 깜짝 놀라서 물었다. 왜? 딱 봐도 그지인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냥을 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 대인께서 저희를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했더니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래. 니까 것들이 뭘 알아? 이거야. 니네가 뭘 알아?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것들이? 이거야. 니네들은 몰라 말해줘도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이래? 그 돈 빌리러 왔으면 나 진짜 이런 사람 아닌데 야 나 알잖아. 야 나 알지. 나 원래 진짜 이런 사람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이번에 대박 아이템이 있어 하면서 막 자기의 뜻을 대단하게 막 떠벌리기 마련이라고. 그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기가 대단한 척 신의를 보이고 막 자기의 뜻이 대단한 척 막 떠벌리지만 그래도 돈 빌리는 처지니까 어때? 안색이 굉장히 비굴해지고 안색이 부끄러운가? 비굴함. 그리고 말은 또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네. 이해돼?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띠지지 하지만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걸세. 이해돼?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빌리는 이유는 진짜 금전적인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야. 어떤 뜻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지 얘가 진짜 돈에 연연하는 그런 속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속물들이 하는 짓은 대단한 듯이 막 떠벌리고 막 그러면서도 얼굴은 비굴한 낯빛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보려는 것이 있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시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냥을 빌린 거는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시험을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작은 일이 아닐 거라는 거지. 근데 나도 그 사람이 어떤 걸 할지 궁금해졌어. 그래서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마음금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성명을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어. 어차피 주기로만 먹었는데. 이해되지? 자, 변씨의 성격이 나오네. 대범하지? 대범하고 사람의 내면과 외면 중에 뭘 봐? 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야. 맞지? 네. 이렇게 변씨가 허생에게 만냥을 주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씨는 허생의 조력자인 거지. 맞아?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새끼지. 아내가 배고파서 울고 있다는데 만냥에서 조금 주고 가도 될걸, 그치? 이걸 집에도 안 들리고 바로 어디로 가? 안성으로 가. 안성에 내려가서 거처를 마련했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이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성으로 딱 정한 거야.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과일이랑 과일을 싹 다 사들였는데 이 과일들이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제사 때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과일들을 모두 시장 가격에 2배를 주고 다 사들여버렸어. 안성에 가서 과일을 어떻게 했어? 사재기 해버렸어. 매점매 시켜버렸어. 오케이?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도리가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국제적 가격으로 팔았던 장식들이 도리어 10배 가격으로 되사게 되었다.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과일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제사를 못 지내. 야, 근데 과일 없으면 제사 못 지내? 양반들은 못 지낸대. 왜? 가오 떨어지니까. 그지? 허례어시 비판하는 거야. 왜 하필 과일을 매적매적했을까? 그치?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야. 그치? 허장성세도 좀 비판하는 거지. 허장성세는 허세야. 양반들이 허세버릇이라고 막 쓸데없는 격식과 예법을 너무 따져. 그치? 비판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아싸 개뿔 이 보통 사람의 반응이겠지만 허생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매점 매석을 했던 게 아니지. 오히려 한탄을 하게 돼. 뭐라고?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구나 하면서 한탄해. 오케이? 이해되지?
조선의 경제 규모가 작은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허생은 다시 그 돈으로 칼, 호비, 배, 명주, 소문을 사들어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말총을 다 사들였어. 말총은 갓 한 권을 만드는 재료야.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오케이? 안성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제주도로 갔다고. 제주도에서 뭘 매점 매석했다고? 말총을 매점 매석했다고. 말총을 매점 매석했다고. 그치? 그래서 또 돈을 벌었다고. 근데 왜 하필 말총이냐고. 말총이 없으면 양반들이 곤란하다고. 야, 간 없으면 못 나가? 못 나간대, 양반은. 왜? 가오 떨어지니까. 허례허식 허정식 비판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거는 조선의 경제 규모가 작다는 걸 비판하는 거고, 유통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도 비판하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물자가 유통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맞지? 자, 여기까지 됐어?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그랬다. 바다밖에 사람이 살만한 진섬이 있던가? 있었지요. 언젠가 태풍에 피해하여 거창 서쪽으로 사활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 중국의 상원과 일본의 장기도 한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면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습니다. 그냥 묘사된 것만 보면 이 빈섬이라는 것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 그치?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됐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했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생물은 달콤하여 그건 좋지만 너무 작아서 큰일은 할 수 없으니 여기서 살게 된다면 내가 그냥 돈 많은 늙은이 정도 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세우기엔 턱없이 부족하겠다. 그래서 한탄해. 맞아? 자, 그러면 일단 허생이 생각하는 이삼양은 어떤 곳이야? 일단 경제 규모가 좀 커야 돼.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커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 얘가 다 좋은데 너무 작대잖아. 이해돼? 자, 결국 근데 그래서 허생이 자신의 이상향을 빈섬에서 만들어? 못 만들어. 그게 한계야. 이게 그러니까 조선시대잖아. 만약에 가서 나라까지 세웠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러면 박지원이 살고 있는 시대가 버젓이 왕이 있는 시대인데 왕이 이 소설 보고 깎겠지. 그지? 완전 불순분자 아니야. 이거는 반동분자야. 잡아들여라 처형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일 수도 있지. 그치? 홍길동전 보면 나라 세우거든. 왜냐면 허균은 관직이 꽤 높았지. 걔는 괜찮아. 걔는 그래서 홍길동전에서 나라 세웠거든. 이상향 실현했어. 근데 얘는 안 돼. 거기까지는 실현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허생전의 아쉬운 점이야. 한계야. 이해되지? 결국 이상향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 이상향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다 사원이 그랬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라고 했더니 허생원이 뭐라 그래?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이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자, 우리가 논어에 이런 말이 있대. 덕이 있는 자는 고독하지 않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거는 허생원의 가치관이 나와. 작가의 가치관이 나와. 유학자잖아. 왕도 정치.
덕치주의 적 관점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의견들이 다 달라. 뭐 옛날에 뭐 진나라 때는 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 근데 유학자들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은 백성들을 마치 자식처럼 가엽게 여기면서 덕으로서 도로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그게 왕도주의 혹은 덕치주의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유교 박지원도 결국 유학자거든. 그치? 이 사람이 비록 실험 연구를 했지만 내추럴 본능의 근본은 유학자야. 유학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러스 실학도 공부한 거야. 유학을 저버리는 게 아니야. 이해되지? 수학 공부, 국어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유학자야. 유학자이면서 실학자인 거야. 그리고 대다수의 관리들은 그냥 유학자인 거고. 맞지? 어쨌든 작가의 가치관이 나오네. 덕치주의. 자, 오른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허생의 유유적 사상이 드러난 구절. 허생이 비록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수기치인의 직분을 나가기 위함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4대 보스로의 정치성을 지키고 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허생년을 통해서 박지원이 야 장사 진짜 존나 중요하다고 장사해야 돼. 나라 장사 잘 되려면 장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양반이다. 나는 유학자라는 건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야. 장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허생도 지금 돈 막 벌고 있지. 장사를 통해서 벌고 있지. 하지만 얘는 그거를 자기한테 한 푼도 안 써. 막 나중에 막 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 돈은 필요하지만 자기는 유학자이기 때문에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기는 근본적으로 유학자인 거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이 허생은.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들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주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군주를 하겠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괴수는 이제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를 달랬다. 천명이 야 근데 깡다고 진짜 좋지. 도적 소굴. 너는 도적 소굴에 가가지고 야 주목 나와봐 해가지고 막 면담할 수 있어? 없지. 근데 허생은 하네. 깡 좋지. 비범함을 보여주는 거야. 허생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그치?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 비범함을 보여주는 또 대목이다. 천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얼마씩 돌아가는가? 한 명씩 돌아가죠. 굉장히 적네.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밭대기는 있는가? 도적들이 큰 웃음을 쳤다.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아 그럼 이 도적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서 도적이 된 게 아니야. 그 왜 도적이 된 거야? 이들도 그냥 평범한 농민이었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땅도 뺏기고 도저히 세금을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보자고 산에 모인 것 뿐이야.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지. 그치? 도적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들도 불쌍한 백성이었다. 사회적 폐단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야,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아있는 장관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인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안 살아?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도적이 뭐라 그래? 어찌 그런 생활을 원치 않겠소? 다 그렇게 하고 싶지. 다만 돈이 없어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밭대기 소 한 마리 그 정도의 경제 기반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회였다라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허생이 뭐라 그래?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자네들 명색에 도적질하는 도적놈이라면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고?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니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나. 이해돼? 허세인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 비웃었다. 왜? 일단 허생의 룩이 어때? 그지야. 비렁뱅이 꼴이잖아. 이 새끼 변씨한테 돈 빌렸던 그 왁구 그대로. 그치? 돈 벌었다고 지금 뭐 치장하고 그런 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그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미친놈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할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허생의 말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어차피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가봤는데 다음날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냥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지어 절을 하였다 이거야. 이해되지?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는 거지? 산적을 만났거든. 지금 도적을 만났어. 그치? 맞지? 산에서 변산반도에서. 그치? 변산반도라는 일단 뭐 산에서 도적을 만나게 되는데 허생이 결국은 이 도적들을 데리고 다 빈성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도적을 어떻게 하는 거? 소탕을 하는 거거든. 그럼 허생이 이 도적을 소탕하는 에피소드가 있잖아. 그렇지?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일단 도적이 왜 이렇게 많아? 조선의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걸? 맞지? 아 근데 도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관리들은 뭐해? 도적들 안 잡고? 관리들이 무능한걸? 아니 근데 이걸 허생은 혼자서 다 해결했네? 그치? 야 역시 허생 개쩌네. 허생의 영적인 면모도 좀 보여주네. 그치? 근데 이 도적들 사는 걸 보니까 어때? 개불쌍하지. 그치? 아 조선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때? 삶의 질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다. 맞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68쪽을 한번 볼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허생전이 창작된 당시 시대적 배경, 경제적, 사회제도적, 사상적 배경 있잖아. 시험 문제 나온다. 외워라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우리? 다 설명한 거다 이거. 이제 취약한 윤리 구조, 백성들의 비판상, 신분질서 동요, 실학사상과 북한군 대두. 오케이? 신분질서의 몰락이라는 게 지금 허생처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도 있고 평민이지만 변씨처럼 경제적 부를 쌓은 사람도 있고 그치? 이러면서 또 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배층, 무능한 관리들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치? 외워야 돼. 자 그리고 밑에 허생의 빈성과 홍길동전의 율도국 비교해서 나와있지? 나와있지? 이렇게 일단 딴 건 몰라도 허생전에서의 빈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오케이? 이상형이야? 헷갈리면 안 돼. 이상형 아니야. 오케이? 이상형은 아니다. 경제적 풍요를 이룩한 곳이기는 해. 근데 허생이 그래. 뒤에 보면 알겠지만 경제적 풍요, 경제적 기반이 마련이 돼 있고 그 위에 문자나 문화 같은 것들이 제도, 격식, 법령, 문자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이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문화는 갖춰지지 않았어.
그치? 자, 이어서 이렇게. 아무튼 돈 30만 장 쌓아놓고 야 가져가봐 하니까 어때?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미친놈에서 장군으로 승격됐네. 그치?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래야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그래 뭐 요즘에는 운동도 열심히 해서 막 3대 500 치는 막 헬창들도 많고 그런데 얘네들은 먹은 것도 없어. 그래서 젊은 장정들이 고작 돈 100냥도 못 짊어져가지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때 돈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 힘이 없어.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 해도 이미 도적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너는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을 가지고 가서 안에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거라. 아이고 이 당시에도 이제 소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민주의 사회니까 경제적 근간이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허생은 일단 경제적 기반을 마련,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농사지을 소 그리고 가정을 꾸릴 아내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하자 궁도들이 이 도적의 무리들이 모두 좋다고 생각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약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쳐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오케이? 짠. 오케이?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빈섬으로 가게 되네.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씹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씩 달렸다. 엄청 잘 됐대.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도 나머지는 모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남아서 남은 걸 3년 식량을 비축해 두고도 남아서 일본 소속 섬인 장기도에 갖다 팔았다. 한마디로 빈섬에 가서 뭐 했어? 해외 무역도 한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무역이지, 교역. 해외 교역의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장기도랑 교류를 하면서. 그치? 왜냐면 무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는 없지. 근데 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 일본의 신현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일본의 곡식값이 조선의 곡식값 2배 이상 형성이 돼 있었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아마 그 정도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또 큰 돈을 벌었겠지.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호가 되는 큰 지역인데 바야흐로 큰 기관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유라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큰 돈을 벌었지. 그치? 굶주린 백성들도 돕고.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플러스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땅이 너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니라. 오케이? 원래는 이 빈섬을 이상향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제약이 2가지 있어. 첫 번째 제약 뭐야? 규모가 작아. 경제 규모가 작고 두 번째 내 깜냥이 거기까지는 안 돼. 뭐 이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치? 결국은 경제 규모가 작아서, 맞지? 그래서 떠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상향을 만들려면 얘가 말하는 이상향은 경제적 기반 플러스 문화적 기반이 마련돼야 돼.
그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서 문화적으로 발달해야 돼. 여기서는 이 문화가 이제 의관제도, 문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치? 그치? 그런데 둘 다 중요해. 근데 뭐가 더 중요해?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면 백성들이 먹고는 살아.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것만 되면 다 뒤지는 거야. 그치? 이해되지? 근데 귀인성은 경제적인 풍요는 이뤘지만 문화적 풍요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향은 아니다. 이해되지? 그리고 허생이 말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 뭐야? 아내, 집, 소, 논밭.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려고 한데 떠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겉으로 양보하도록 해라.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장류 유서 어른 먼저, 그치?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봐라. 그러니까 유학자지. 얘가 이제 유학자잖아. 그래서 당부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오른손으로 식사하고 장유유서 먼저 태어난 사람 어른 공경해라 얘기한 건데 얘의 의도는 뭐냐면 조선은 쓸데없는 예법이 너무 많잖아. 무슨 뭐 물을 마실 때는 뭐 수염을 쓸지 말아야 되고 막 걸을 때는 뭐 다리를 팔자로 걸어야 되고 막 쓸데없는 규칙이 너무 많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비판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야 그딴 거 다 때려치고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 허례허식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진짜 기본적인 것만 지켜 라고 하면서 그 얘가 말한 기본적인 예법이 요건 거야. 요것만 지켜 라고 하면서 뭘 비판하는 거야? 허례허식 비판하는 거야. 양반들의 허례허식 포장공세 비판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그래도 이 사람이 유학자긴 유학자인 거야. 오른손으로 먹으래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냐, 그치? 근데 얘는 또 오른손으로 먹는 걸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겼네, 그치? 왜냐면 유교에서는 오른손이 왜 오른손인 줄 알아? 오라서. 나 전에 이거 얘기했었나? 왼손이 왜 왼손이라고 했어? 왜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치? 유교 사회에서는 항상 모든 걸 두 개로 나눠.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항상 두 개로 나눠놓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거야. 그래서 손도 하나는 옳고 하나는 나빠야 돼. 무조건 그렇게 나눠놨어. 그래서 오른손을 먹으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맞아. 그래도 얘도 그 유학자로서 양반으로서 한계는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네, 그렇지? 이해되지? 유교적 가치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어.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쓸데 엄청 중요한 것 중에 요게 있는 거 보면은 이 박지원도 어쩔 수 없는 양반이니까 양반이 자기는 실학자니까 진짜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그런 성리학자들 비판하려고 그런 유학자를 비판하려고 한 건데 자기도 모르게 꼰대 기질 조금 나갔다, 그치? 이해되지? 자, 그러고는 다른 배는 모두 불살라버리고는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배를 다 불태워버려. 화두는 없애는 거야. 하고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져. 왜? 경제 규모가 작잖아. 그지? 조선도 경제 규모가 작고 빈선도 경제 규모가 작아. 얘가 떠날 때 100만 냥을 딱 들고 100만 냥이 남았잖아 지금. 근데 100만 냥을 들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들어가면 아까 10,000냥 가지고도 이 10,000냥 가지고도 조선의 경제를 쥐락펴락했잖아. 그래서 한탄했지. 근데 50만 냥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화폐가 너무 많이 유통되면 물가가 올라가겠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물가가 치솟으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거야.
그것까지 예견을 한 거야. 물가 상승을 우려한 거야. 그래서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면서 바다가 마르려 얻는 사람도 있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것이 없거늘 화물명이 장성해서야. 이해되지? 그래서 50만 양 버렸어.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자,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 글 아는 사람 화근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글을 아는 사람이라 함은 한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자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양반들 얘기하는 거야. 양반 중에서도 성리학자 얘기하는 거야. 이 성리학자 새끼들이 나라를 다 요만 요꼴로 말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리학자 말고 탁상 공만 하고 있는 관료들을 비판하는 거야. 이해되지? 무능한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자기도 그걸 알잖아. 자기 디스하는 게 아니야. 현실 개혁 의지가 없는 백성들의 삶을 진정으로 돌보지 않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무능한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지운다. 지워. 다진아 이거 여기 나오고 있냐? 이거 나오냐? 네. 나오고 있어? 안 꺼졌지? 네. 한참 그 코로나 그것 때는 맨날 그거 문자 와가지고 이거 문자 오면 끊기거든. 그 뭐지? 재난 문자 뭐 그런 긴급 문자 이런 거 오면 끊기거든. 맨날 찍다 끊겨가지고 엄청 짜증났었는데. 요즘엔 코로나 걸려도 안 뜨잖아, 그렇지? 근데 미사일 쐈다고 왔지. 미친 새끼들이. 자, 이제 나왔어 섬에서, 그렇지? 이해되지? 자, 빈섬에서 드디어 나왔어요 화생이. 얼마 남았어? 50만 년 버렸잖아, 그치? 그리고 한 50만 년 또 갖고 나왔겠지? 무트로 나오는 화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다 구제해줬어. 그렇게 쓰고 써도 얼마가 남았어? 얼마가 남았어? 10만 양이 남았어. 자,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치?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라고 했어. 한 5년 만에 찾아와서는. 하고 진짜 변씨는 깜짝 놀라니까. 오! 근데 하나도 안 변했네? 그대로네? 그치? 어떤 사람이 그대로야, 그치? 망했나 보다, 그치? 그래서 그대 얼굴 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만경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90골이니까. 허생이 웃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기야 하겠소. 그래 허생 나는 양반이야. 나는 좀 무어르식 있지. 봐라. 조금 더 읽어보자. 어쨌든 허생이 이 만냥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 변씨한테 앞으로 갔어.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받을 수는 없다고 사양을 하며 10분의 1 이자만 쳐서 받겠다고 했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화를 내고 있어. 자, 허생이 만냥을 줬어 변씨한테. 변씨가 근데 만냥 빌려줬는데 10만 냥 주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아니야 나 이자만 받을게. 그냥 이자 1000냥만 쳐가지고 11,000냥만 줘 라고 했더니
갑자기 급발진하지? 얘가 아까는 변씨한테 야, 너 장사치잖아 라고 하고 지금 또 야, 내가 장사꾼으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장사꾼 비하 발언 맞지? 비하 발언이야. 이 새끼 지금까지 계속 장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비하 발언하네? 왜? 천한 일이니까. 안 중요해? 아니 중요해. 중요한데 천한 일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산업공상에 직업적 귀천 의식이 있는 애야. 양반이잖아. 야, 난 양반이잖아. 어찌 너 같은 장사꾼이랑 비교를 해? 물론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장사가 필요하지. 근데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왜? 난 양반. 양반은 돈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아. 양반은 돈으로 살찌는 게 아니라 덕으로 살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렇지? 그래서 장사가 중요한 일 맞아. 근데 장사가 귀하냐? 아니야. 장사는 귀한 건 아니야. 천해. 근데 중요는 해. 선비가 더 귀하지.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직업적 귀천 의식이 있는 거야. 내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양반의 이중적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허생전의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생전에 아쉬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박지원 그 새끼도 역시 걔도 양반은 양반이었구나. 뭐 생각이 깨어있는 척 다 하더니 한다는 얘기가 또 그지? 결국 양반의 그 유학자로서의 그 뿌리까지는 버리지 못했어. 그치? 이 허생원도 마찬가지로 이 작가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세가 장사는 중요하지만 선비인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왜? 선비는 도와 덕을 먹고 사는 사람인 거고 일반 백성들이 돈이 필요한 거지 선비에게 돈은 필요 없어 라는 거야. 오히려 화근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어서 봅시다.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부딪히고 확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게 변씨가 물어봤대. 저기 왜 이런 오두막이 누구지요? 변씨가 아니 허생이 5년 만에 와가지고 10만냥 딱 투쳐 아유 못 받아왔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서 장사꾼? 화를 내고 갔어. 그러니까 뭐야 어리둥절 그렇지? 그리고 허생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이 생기겠지. 왜냐면 변씨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지가 궁금하겠지. 그치? 그래서 허생이 집을 따라가 봤더니 허생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 길목에 이제 우물에서 어떤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다 이거야. 야, 우리는 허생의 정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근데 변씨는 허생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럼 변씨는 허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장치로 누구를 설정해놨어? 늙은 할머니를 설정해놓은 거야. 변씨가 물어봐 늙은 할머니한테 저 사람 누구예요? 아 저기 허생원댁이랍니다. 가난한 편에 그릇길을 줘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채 벌써 5년이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는 겁니다. 이해돼? 아 저 사람 이름 허생이고 돈 번다고 나간 지 5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돼지인 줄 알고 아내가 제사 지내고 있대.
정말 나쁜 놈이야, 그치? 집도 참 무너져가. 근데 이 새끼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놓고선 지 마누라를 안 도와줬어. 그지? 자, 그러면 이 늙은 할미는 변씨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제공 역할을 해준다. 이해되지? 이거 됐어? 오케이. 이튿날 변씨는 허생이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줬다. 허생은 사양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치려고 했겠어?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테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는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이해돼? 나 돈 안 받아. 그냥 네가 대충 보고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보내줘. 거의 집사로 고용있네. 그지? 야 이게 더 귀찮은 거 아니야? 어쨌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안빈 낙도 안분 지족이네. 그치? 알지?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겠소이까? 라고 했어.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봤지만 끝내 어찌할 수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에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훈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하면서 그대를 얹어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하였다. 라고 했어. 자, 허생이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돈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아. 돈의 긍정적 측면, 사회적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해. 그게 돈의 긍정적인 기능이야. 하지만 나처럼 이런 선비들에게는 도와 덕을 쌓아야 하는 선비에게 돈은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허생의 돈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지? 오케이. 사회 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고 개인적 사회적 측면, 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거야. 오케이.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시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문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봤다. 허생이 대답했다. 그거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를 10개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식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사꾼은 어떻게 하냐? 천금이란 돈이 있으면 이거를 쪼개면 이거 천금이란 돈으로 뭐 하나를 다 못 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개를 쪼개서 분산 투자하는 거야. 우리 유명한 그 골드만삭스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치? 그게 뭐야?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거든. 박지원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지. 그치? 맞지? 자, 일반적인 장사의 방법은 뭐야? 1000금 정도의 미천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그 돈으로 하나를 다 살 수가 없으니까 10개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 일정 부분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 이거야. 그건 작은 장사꾼들이 하는 방식. 근데 만금이란 돈은 큰 돈이란 말이야. 근데 얘 만남 밀렸잖아. 그치? 이 만남이란 돈으로는 하나의 물품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으니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 전에 있는 것을 전부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뭐한다? 매점에서 사재기했다 이거야. 충청한 그물로 모두 흩어낸 것처럼 싹쓸이 할 수 있지요. 무태에서 생성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지의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근데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이해돼? 자, 허생이랑 변씨가 친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친해져서
변씨가 허생에게 물어봐. 뭐? 어떻게 분을 쌓았습니까? 치부의 방법을 물어본단 말이야. 돈을 번 방법. 그랬더니 허생이 뭐라고 대답해? 아, 그거 존나 쉬운 거야. 어떻게? 만금이라는 돈은 큰 돈이니까 사재기 하면 돼. 매점에서 이렇게 돈 벌었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나는 내 사욕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장사의 방법을 한번 취해보려고 한 거잖아. 되나 안 되나 실험해본 거잖아. 시험해본 거잖아 얘는. 그지? 근데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 사람들이 내가 했던 이런 사재기의 방법을 써버리게 되면 나라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사재기의 부작용까지도 언급을 해요. 이해되지? 이거 됐어?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꺼줄 것을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와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줬을 것이오. 나 스스로 요량을 봐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나 거금을 벌어들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다 뭐야? 하늘의 뜻이니. 우리 조선시대는 다 문명성적 가치관 갖고 있어요. 그치? 아, 그러면 허생은 변씨한테 돈을 빌려줄 것을 알고 간 게 아니야. 운명에 맡긴 거지. 근데 이제 또 내 재주가 내 힘으로만은 어떻게 100만 냥 내가 벌었겠어. 다 하늘이 도왔기 때문에 될라니가 된 거지. 이해되지? 다 하늘의 뜻이니 남들 어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요.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이해?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게 운명인데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데스티니였어. 운명이야 우리의. 그치? 자,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늘이 도왔다고. 그거 다 잘 됐지. 나는 바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그치? 하늘이 나한테 돈 벌게 해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늘이 나한테 돈 벌게 해줬냐면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내 이득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면 그 성품은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공익을 위해서 시험을 해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도 도운 거지. 그랬더니 변씨가 듣고 와 대단한데?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감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방은 지금이지. 지금 사대부들이 남한전쟁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이게 뭐야? 병자호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하십니까? 아니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왜 스스로 인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대단한 사람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선생님?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어.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도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평생 벼슬없이 배잔뱅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형원 같은 분들도 불량미를 조달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바다 한비퉁이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일생을 배회하면서 마쳤습니다. 이 졸수제 조상이랑 반개거사 유형원 이런 분들도 다 실학자시거든. 다 나뉘겠지. 그러니까 관직이 못 올랐겠지.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다 알만한 새끼들이야. 이 알만한 새끼들이라는 얘기가 뭐야? 다 부패하고 지들 뱃속 채울 줄만 알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고용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황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왜?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치? 이 100만금이라는 돈은 진짜 왕이 모가지라도 따오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지만 버렸대. 왜? 쓸데가 없잖아. 왜? 경제 규모가 작아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왜 스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에피소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이 안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조선의 경제 구조와 규모가 자꾸 취약하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변씨는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는 돌아갔다. 오케이. 변씨는 본씨, 나 이거 지워도 돼? 칠판 좀 부족할 것 같았어. 지울게. 변씨는 본씨,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다. 정승이면 존나 높은 직책이지. 이공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자,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영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군부대의 대장이니까 엄청난 직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효종 때거든. 효종의 오른팔이 이 이완인 거야. 근데 변씨랑 좀 각별하게 지냈대.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서 큰일,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대. 그랬더니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거봉이 깜짝 놀랐대. 기이한 일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아 그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소리니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허생이라면 생원은 우리 소설 같은 거 고전소설 같은 거 보다 보면 생원, 진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생원, 진사는 대과 시험을 보지 않고 속과 시험에 합격한 양반들을 우리가 진사, 생원이라 부르는데 그냥 퉁쳐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양반들을 다 진사 혹은 생원이라 불러. 생원은 이름이 아니야. 헛시성을 가진 관직에 나가지 못한 양반. 그냥 요런 거야. 이해되지?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 이름 필시 2인일세. 2인이 뭐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래. 그치? 굉장히 좀 재주가 비범한 사람일 거래. 그렇잖아. 그래서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은밀하게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했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진지 못 들은 척하고 들었으면서. 그러니까 변씨랑 이완이 왔어. 근데 이완은 직책이 정승이야. 그치?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야. 어영청의 대장이야. 근데 같이 왔어. 변씨가 일단 이완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들어갔어. 근데 들어오란 말을 안 하네. 못 들은 척해. 변씨가 온 이유를 얘기했대잖아. 이래서 왔어요. 못 들은 척하고 그만 자네가 차고 술병이나 이거 풀어놓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완 정승은 밖에서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거야. 변씨 개 뻘쭘하겠지, 그지?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해 여러 차례 말을 꺼내봤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은 말했다. 손님 불러도 되겠어 이제. 일부러 좀 매긴 거야.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완이라 하면 나라에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양반이잖아. 아까부터 누구 디스하고 있어? 양반들 그 관료들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완은 그런 새끼들 중에 으뜸인 놈인 거잖아. 얼마나 믿겠어 허생이. 싫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그래서 세워둔 거고. 그리고 그런 놈이니까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요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게 있겠지. 그치? 이완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거야. 시험해 보려고. 절실하면 이런 모욕을 참겠지. 이 대장은 놈들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했다. 허생이 손을 내저어 말했다. 아우,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 듣기 아주 지루하구만. 그래, 넌 지금 무슨 벼슬 하냐? 굉장히 거만하지.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오케이. 자, 여기부터가 이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야. 이제 여기가 이제 작가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시험 문제 굉장히 반드시 나오는 부분. 허생이 제시하는 세 가지 책략인 거야. 이제 자, 허생이 이완에게 현실을 개혁할 만한 세 가지 책략을 줄 거야. 첫 번째야 지금. 이완이 인재를 구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그래. 내가 응당 제하에 숨어있는 와룡 선생을 청구할 테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것을 듣고자 합니다. 오케이? 자, 와룡 선생 누구라고? 제갈공명이라 그랬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제갈공명 누구냐? 한마디로 삼국지에서 먼치킨 캐릭, 개사기, 원판맨 같은 애. 말도 안 돼. 개천재야. 오케이? 얘보다 뛰어난 인재가 없어. 이런 애를 추천해 줄 건데, 근데 그런 애를 쉽게 얻을 수 있겠냐? 우리 게임에서도 캐릭터 뭐 인재 얻으려면, 좋은 캐릭터 얻으려면 고생해야 되잖아. 그치? 제갈량이 개사기 캐릭인데 얘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유비가 가가지고 가서 벤치 먹고 가서 벤치 먹고 가서 벤치 먹고 이걸 3번 했어. 이걸 삼고철이라고 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진심이구나 해서 제갈량이 유비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제갈공명 못지않은 그런 사람을 추천해줄게. 그럼 너 대신에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했던 것처럼 임금님한테 가서 삼고초려하라고 할 수 있어? 가서 굽신굽신 대면서 3번 벤치 먹을 수 있어? 안 되지. 왜?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사회야? 명분중시 사회란 말이야. 허례허식, 허장성세가 팽배해 있는 사회인데, 신분제 사회인데 임금이 미쳤다고 가겠냐? 가뜩이나 인재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이 안 되는 사회인데 안 되겠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정책.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삼고초려 이야기는. 오케이? 진짜 삼고초려 하라는 건 아니고 능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 뽑아라 이거야.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야 돼. 요게 이제 첫 번째 계책. 시사상책에서 첫 번째 계책에서 제시한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지? 근데 그거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배우지도 못했다. 난 두 번째 없어. 첫 번째 못해? 꺼져. 이 대장이 그래도 계속 묻자 허생이 말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원래 두 번째 얘기 안 하니까 두 번째 얘기해줄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떼놈의 나라에서 떼놈 우리 중국 놈들 낮춰서 떼놈이라고 하잖아. 그치? 짱꼴라이 이렇게 하잖아. 그치? 옛날에 떼놈이라고 그랬어. 떼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섬겼던,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중국과 항상 적대 관계는 아니었어. 한족이 세운 명나라와는 우리가 친선 관계였단 말이야. 오히려 조금 우리가 사대하는 관계였지. 근데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야. 우리는 한족이 세운 한족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여겼지. 여진족, 거란족 이런 애들은 오랑캐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업신여겼지. 그렇지? 근데 이 청나라는 그 여진족이 성장해서 세운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놈들은 우리가 떼놈이라고 불러. 우리가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명나라 장군들이 우리가 명나라한테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무슨 은혜?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선조였잖아. 병신이 방비를 너무 제대로 못했지. 그렇지? 그래서 진짜 쳐 발렸지. 그때 명나라 물론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병들도 있고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그런 관군들도 있고 활약을 하긴 했지만 명나라 없었으면 솔직히 이건 밀렸어. 그 명나라가 일본과 거의 전면전을 벌인 거야. 그러면서 명나라가 그 사람이 약해졌겠지. 전쟁을 치르면서 그 틈을 타서 청나라가 성장해가지고 명나라가 공격한 거거든. 그 우리는 명나라한테 솔직히 입은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해. 그치? 그런데 지금 이 명나라의 장군과 병사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네가 임금께 말해서 종실의 여자들을 종실이 뭐야? 로얄 패밀리를 종실이라고 그래. 임금의 친족들을 종실이라고 그래. 이 종실의 여자들을 둘을 뽑아서 이 명나라의 장군과 병사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훈척권기는 훈척 공자거든. 여기서 훈은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사람 혹은 반정을 일으킬 때 공을 세운 사람, 한마디로 기득권층이야. 권귀, 권세 있고 귀한 세력. 한마디로 훈척권기는 지금의 기득권층이야. 이 기득권층의 집을 몰수해서 그들의 살림살이로 내어줄 수 있겠는가? 오케이? 자, 명나라의 은혜 갚겠다며. 알았어, 내가 명나라한테 은혜 갚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줄게. 야, 총실의 여자들 있잖아. 왕족의 여자들 결혼시켜. 걔네랑 퇴우해주는 거잖아. 근데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 지금 기득권층 있잖아. 훈척 권기 세력 애들. 걔네 재산 몰수해서 걔네 줘. 오케이?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고개를 한참 있다가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명나라 후손들을 뭐 후대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명나라 막 청나라 치겠다고 막 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 이런 북벌론의 허구성 안 돼 이거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왜냐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 새끼들이 나라 망친 놈들이니까 이 새끼들을 타파해야 나라가 산다 이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러면서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지금 악의 근원이니까. 이해돼? 얘네가 나라 말아먹은 주범이잖아. 그치? 근데 안 되겠지.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괴근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오케이?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계책을 내세워 줄 거야.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일과 사계에 걸떡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 그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서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제자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의 빈곤가에 응시하여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력하게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와 씨를 엿보고 한두 개 호걸들을 결탁한다면 천하를 두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잘 만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좀 길었지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세 번째 방법. 지금 우리가 북벌론 하잖아. 지금 그치? 북벌론 할 거잖아. 자, 그럼 내가 방법 알려줄게. 원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정보전에서 승리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전쟁에서는 일단 정보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 청나라가 비록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는 형편이긴 하지만 완전히 잡지는 못했어. 지금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넓잖아. 그치? 여기에는 아직도 명나라의 후손들, 그러니까 한족의 세력들이 있을 거고 여진족의 세력이 청나라가 완벽하게 청나라를 다 장악하지는 못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청나라도 지금 존나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야. 왜냐면 내가 이 새끼 존나 패고 이 새끼 존나 패고 이 새끼 존나 패서 내가 지금 힘으로 눌러놓고는 있는데 얘네가 나를 마음속으로 복종을 하지 않고 속으로 따뜻한 마음 품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청나라 눈에도 보여. 그래서 지금 짜증이 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이 먼저 가서 아유 저희가 마음속 깊이 섬기겠습니다 하면 청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냐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물론 겉으로 그런 척을 하는 거야. 청나라를 섬기는 척하면서 우리의 백성들을 청나라로 보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청나라도 아이고 흔쾌히 받겠지. 그치? 우리가 청나라를 먼저 섬기는 척하면서 청나라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보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서 들어오게 하겠지. 그때 누굴 보내냐면 양반의 자제도 보내고 평민들도 보내란 얘기야. 그럼 양반의 자제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청나라에는 빈곤과라는 시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거 시험이 있지. 근데 청나라는 워낙 크고 국제적인 나라다 보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보는 외국인도 관리로 임명을 해주는 국제적인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보는 관리 선발 시험이 따로 있었어. 그게 빈곤과야. 그러니까 가서 공부시켜가지고 빈곤과에 합격하란 얘기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관리가 되겠지. 그렇지? 얘는 그러면 빈곤과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고 평민들은 장사를 해서 여기저기 전부 다 떠돌아다니는 얘기야. 그러면 온갖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정보 중에서 뭐가 맞고 뭐가 아닌지 허와 씨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보에서 앞설 수 있잖아. 이렇게 정보에 앞선 후에 지금 가뜩이나 청나라의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결탁을 해서 청나라 치전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 잘만 되면 그렇게 해서 명나라의 그 원래 명나라의 그런 후손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천거해서 왕으로 앉히든지 황제로 앉히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뭐 적당한 사람을 앉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청나라를 토벌하게 되면은 잘 되면 우리가 대국의 스승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되더라도 명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명예는 또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얘네 청나라를 보내야 되잖아. 그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 있잖아. 그치? 청나라 가면 청나라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청나라 근데 헤어스타일이 존나 파격적이야. 어때? 변발이야 변발. 변발 뭐지? 반삭인데 여기가 삭발 여기 댕기. 족같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지? 그리고 이 당시에 의복이 우리는 한복을 입고 있는데 청나라 애들은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잖아. 오랑캐 한자로 호거든. 그래서 우리 주머니 뭐라 그래? 호주머니라고 하지. 그치? 이 당시에 우리가 오랑캐라고 업진 여겼던 사람들의 의복 형태가 좀 이렇게 주머니가 달린 옷이었어. 그치? 근데 그것들은 야만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업진 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양반의 자제를 보내야 되는데 그건 맞아. 좋은 얘기 그건 맞아. 근데 얘네가 머리 깎겠냐고. 얘네가 그 옷을 입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대장이 낙심해서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머리를 감고 오랑캐 옷을 입으라 하겠습니까? 빡쳤지, 그치? 자, 세 번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세 번째에서 하고 싶은 말. 여기서는 국벌론의 허구성 비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야, 니네가 국벌 한다면 지금 하는 게 뭐야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말만 하고 있잖아. 아니 하려면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허구성 비판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야, 머리 못 깎아서 전쟁 못 한다고? 그 옷 입기 싫어서 전쟁 못 한다고? 하는 거잖아. 양반들의 헌혜허식, 허장성세 비판하는 거야. 맞지? 이 대장이 허탈해서 말했다. 안 할 겁니다. 다 머리도 안 깎고 옷도 안 입으려고 할 겁니다. 허생이 대갈일성하며 대갈일성 뭐라고 했어? 빡쳐가지고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야. 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랑 모두 흰 옷이니 이것은 상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 광망이 상처이거나 일본 놈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놈의 예법이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니들이 이것을 예라 해서 지킨다고 하는 그 예법들이 명분이 없잖아. 그치? 니들이 지키는 이런 것들이 다 명분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번호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 자, 번호기, 무령왕. 번호기와 무령왕.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치욕을 참아냈던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예법과 명분을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들처럼. 야, 누구야? 무령왕. 이 왕인데도 그 옷을 입었는데 니 뭔데 안 해? 그치?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 그깟 상처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을 차고 창을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팔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에는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화가 났지, 그치? 그니까 야, 전쟁한다는 놈이 돌도 던지고 활도 쓰고 해야 되는데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무슨 전쟁을 해? 그치?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하겠어 하면서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 급발진했잖아 지금, 그치? 깜짝 놀라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자, 이게 시사 산책이었고, 자, 그리고 다시 다음날 찾아가봤더니 간 곳이 없었다라고 했지. 자, 미완의 결말이지. 자, 미완의 결말. 일단 효과 여운을 남겨주겠지. 원래 끝마무리를 제대로 딱 안 해주면 찝찝하잖아. 그 찝찝한 게 여운이야. 네? 두 번째, 하루 만에 호로에 사라졌어. 그러면 변씨와 이생은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치? 굉장히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좀 신기한 인물이야. 신비한 인물이야. 그치? 허생의 이인적 면모, 비범함, 이인적 면모를 부각해주는 그런 마무리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팩트,
이게 팩트겠지. 실질적인 이유. 이게 조선의 현실에서 허생이 제시한 제안이 수용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어.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허생의 제안이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수용되기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무리 요따구로 하고 끝낸 거야. 맞지? 이해돼 안 돼? 되지? 쉽지? 자, 그리고 뒤로 넘기니까 지금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정리 잘 됐잖아, 그치? 오케이. 문제를 줄 테니까 문제만 받고 가면 딱 맞겠다.